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 집에 침입해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붙잡힌 40대 남성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죠. 또 내일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도 다시 시작됩니다. 자세한 내용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노영희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두 분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서도 얘기를 했는데요. 정유라 씨가 사는 집에 괴한이 침입을 했는데요. 먼저 사건 개요부터 좀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정유라 씨가 살고 있는 곳이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미성빌딩이라고 하는 곳인데, 여기에 그 한 남성이 그 택배 기사를 가장해서 경비원을 흉기로 위협하고 6층에 있는 그 정유라 씨가 살고 있는 거주지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문을 열고 나온 그 보모라고 하죠. 아기를 돌봐주는 그 보모를 위협하고 경비원을 묶어서 한쪽에다 이제 제압시켜 놓고 정유라 나와라라고 이제 소리를 지르면서 위층에, 그 집이 이제 복층이었는데 그 위층에 있던 정유라 씨가 나왔는데, 나오기 전에 이제 원래 같이 있었던 남성분이 있어서 그 남성분이 먼저 와서 그 범행을 저지른 사람을 제압하려고 했는데, 자기가 가지고 간 칼로 그 남성분의 그 폐 쪽을 찔러가지고 사실은 상처를 입혔고, 그 사이에 정유라 씨가 112에 도움을 청해서 경찰이 와서 제압을 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 20대 남성이 흉기에 찔렸는데요. 그런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하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분이 정유라 씨의 말 관리사더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또 이목이 집중되는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 정유라 씨가 현재 그 말을 타고 있지 않은 상황에도 왜 그 말 관리사가 필요한지 이런 좀 의문점이 드는 것이고, 어쨌든 이 강도 현장에 함께 있었다고 하는 그 사실도 상당 부분 왜 함께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끔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보모, 말 관리사, 그러면 이 사람들에 대한 금전적인 지급은 현재 또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냐 이런 그 의혹을 갖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그 정유라 나와라라고 이제 그 얘기했을 때 이 말 관리사가 이제 7층에 내려와서 이 강도 그 용의자와 그 일종의 그 격투를 벌였고, 이 과정에서 그 폐 부분에 상당 부분 이제 부상을 입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정유라 씨가 어제 그 병원에서 계속 그 위급 상황 그 대기실에서 이 말 관리사를 이렇게 걱정하는 이런 그 모습이 보여졌던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경찰의 입장에서는 그 말 관리사, 보모 등에 대한 그 참고인 조사도 함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용의자와 혹시 일정한 관계가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비면식 관계인지,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전반적인 흐름에서는 그 강도의 그 모습이지만 정말 강도인지 이런 점이 약간 조금 의혹스러운 점도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궁금한 점이 또 생겼군요. 그런데 범인 40대 이 씨, 결국은 돈 때문에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 이렇게 경찰에서 진술한 모양이죠. 그렇죠. 이제 범행 목적을 확인하기 위해서 물어봤더니 처음에는 정 씨하고 본인이 금전관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다가 도대체 무슨 금전관계가 있느냐 이제 그랬더니, 결과적으로는 본인이 카드빚이 2,400만 원 정도 있어서 이 돈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유라 씨가 부잣집 딸이니까 집안에 돈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정유라 씨가 사실 이제 어머니로부터 지금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이 씨라고 하는 사람이 40대 중반인데 직업도 없고 전과도 없는 사람인데 2,400만 원이라고 하는 본인의 카드빚이 있다고 해서 무턱대고 정유라 씨를 찾아가서 이런 식의 범행을 저지른다는 것이 좀 상식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지금 그 노 변호사께서도 청부나 또 다른 정치적 목적 등 계획 범죄 가능성 여부도 경찰이 지금 조사를 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렇죠. 왜냐하면 그 외양상의 그 모습을 보면 그 강도 형태를 띠긴 하는데, 강도라고 하는 것은 가장 대표적으로 그 철저히 계획을 합니다. 그 계획은 범행에 착수하기 이전의 계획뿐만이 아니고 범행 종료 후에 내가 검거되고 발각되지 않기 위한 사후 계획까지도 함께함이 그 보통인데, 이번에 그 범행의 모습을 보면은 그 일주일 정도 이 거리를 상당히 숙지했다. 여기 상당히 계획적인데, 이 정유라 씨 6층, 7층에 접근하는 모습을 보면은 경비원을 제압을 하고, 그러면 경비원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그 정체성이 다 드러난단 말이죠. 그리고 또 그 안에 들어가서 보모도 제압을 이제 하고, 그러다 보니까 20분 안에 잡혔단 말이에요. 그러면 범행이 만약에 성공했다, 정유라로부터 일종의 금전을 강취했다고 했을 때, 과연 이제 범행의 얼굴, 그 다음에 행적, 그 다음에 그 중간에 올라갔던 여러 가지 CCTV 이런 것을 다
사실은 이제 그 노출됐을 수도 있었는데 이와 같은 것을 왜 했느냐.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그 어설픈 강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봄직하고 혹시 뭐 다른 뭐 혹시 누가 시킨 것은 아니라든가 또는 이와 같은 것을 이슈를 다시 한번 부각시키려고 했던 그 같은 정치적 목적은 또 있었던 것 아닌가 이런 거에 대한 수사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본인이 그 얘기한 것처럼 정말 2,400만 원의 카드 채무 빚이 있는지 이 사람이 그 주거하는 곳이 지금 신림동으로 알려져 있는데 여러 가지 그 통신 내역이라든가 그 금전 내역 등을 조사를 해서 정말 2,400만 원의 빚이 있는가 여부부터 경찰이 지금 조사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뭐 어설퍼 보이는 대목이 없잖아 있기는 있지만 그래도 정유라 씨가 살고 있는 집이라는 걸 특정을 하고 들어간 거죠. 그렇죠. 사전에 이제, 준비를 했다는 거죠. 그 얘기는. 예, 목표가 뚜렷했던 것으로 지금 예. 보이고 특히 이 사람이 칼을 준비해서 가져갔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것은 본인이 나중에 검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거기에서 저항하려는 목적으로 가져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예. 정말 단순한 강도에 불과한 것인지 또는 의심스러운 부분이 정말 있고요. 예. 실질적으로 경찰이 와서 제압을 할 때에도 강력히 저항한 흔적이 많이 있어서 그렇게 원래 그렇게까지 그냥 뭐 그 조그마한 돈 때문에 찾아간 사람이라고 하기는 조금 어설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현재 강남 경찰서에서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는데 특수강도 혐의로 지금 신청을 했다라고 하거든요. 예. 근데 이게 강도 상해로까지 이어진 부분이 있어서 영장은 발부될 예정으로 제가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신림동에서 부모와 같이 살고 있는 무직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굳이 정유라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특별하게 어떤 원한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예. 얘기되고 있습니다. 경찰의 조사 내용을 좀 더 좀 지켜봐야 정확한 그 범행 동기가 좀 나올 것 같군요. 이런 가운데 엊그제였는데요. 최순실 씨가 재판에서 자신을 사형시키라며 대성 통곡을 했다고요? 네, 그 재판에 뭐 휴정하는 그 시간에 있어서 대성 통곡을 할 뿐만이 아니고 그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치면서 나를 당장 사형시켜달라. 이런 상태에서 살아서는 이제 뭐 하겠느냐 이와 같이 외쳤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성 교도관이 그 휠체어를 이제 준비를 해서 일정 장소를 옮겼는데 큰 틀에서 봐서는 지금까지 여러 가지 그 정서적인 기본 틀 자체가 좀 무너진 것은 아닌가 일단 그 같은 추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무래도 이제 그 다음 달 아니 조만간 결심 공판을 앞두고 더 이상의 무엇인가 뭐 희망이라든가 또는 나름대로의 바깥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봉쇄됐다라고 하는 뭐 절망감 뭐 여러 가지 등등의 심적인 뭐 붕괴 상태라 상당히 의외의 행동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순실 씨가 이렇게 대성통곡하면서 이렇게 소동을 부리니까요. 여성 교도관 등의 휠체어에 앉혀서 이게 데리고 나갔는데 그러면서 이제 재판이 잠시 멈췄다가 다시 중단됐죠. 재개가 예. 됐는데 그래도 재판정에는 다시 뭐 돌아오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예, 이미 이제 교도관이 3명이 휠체어 태워서 내보냈는데 그 옆에 대기하는 장소가 있거든요. 거기에 예. 있으면서 재판정 안으로 들어오지는 않았고요. 결과적으로는 이제 재판부가 일단은 더 이상 재판할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12월 7일 날 다시 재판하는 것으로 하고 예. 대신 14일 날 정도의 결심 공판을 하는 것으로 얘기가 지금 되었다라고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그 피고인이 법정에서 소란을 피우는 것, 특히 본인을 사형시켜 달라라고 주장하거나 발을 구르고 소리를 지르고 몸으로 아예 책상을 부딪히면서 크게 소리내는 이런 행동들은 사실 거의 볼 수 없는 행동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마도 이 최순실 씨가 이런 행동을 한 것은 심리적으로 지금 상당히 좀 충격을 받았거나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본인에게 유죄의 심증이 굳어졌다라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어서 지금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포자기의 심정일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라는 게 이제 두 분의 공통된 분석인데요. 혹시 이게 어느 정도 의도된 계산된 행동일 가능성은 없습니까? 두 가지 사항을 우리가 한번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구속 기한에 있어서 연장이 그대로 됐단 말이죠. 예. 숙방이 안 되고 그것에 있어서 상실감 플러스 최근에 이렇게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특수활동부의 최종 사용처가 최순실 씨다라고 하는 혐의가 상당 부분 검찰이 마음을 갖고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체포영장을 발부해서 데리고 오겠다. 이와 같은 압박감도 상당 부분 이제 있었을 가능성을 하나 우리 예상해 볼 수 있고요. 예. 그와 플러스 상당 부분 이제 최순실 씨가 일정한 뭐 감각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단은 정서적으로 호소를 해서 난 지금 극단의 글을 이뤘다. 지금까지 1년 동안 지속된 이 재판 자체도 무엇인가 공정치 못했고 그렇다고 본다면 마지막 결심 공판을 앞두고 재판관의 심리 형성에 무엇인가 좀 나름대로 임팩트를 주기 위한 이와 같은 모습으로서도 한번 해석이 가능하지 않아 보입니다. 예. 노 변호사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12월 14일에 일단 결심 공판을 한다는 거죠. 네. 결심 공판이라는 게 검찰 측에서 구형을 구형을 하는 거죠. 예. 재판부에 이렇게
형량을 주십시오라고 네, 요청을 하는 재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심 공판이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있었던 재판 절차에서 이제 미비했던 게 무엇인지 확인을 하고 예. 그런 것들이 없다라고 한다면 마지막으로 검사가 어떤 식의 이 사람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지를 확인하는 작업, 즉 구형이라고 하는 작업을 거치고요. 예. 그리고 난 다음에는 피고인에게 최후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줍니다. 변호인이 그 중간에 최후 변론을 하고 그 다음에 피고인이 최후 진술을 하고 나면 이제 끝이 나는 건데요. 그로부터 보통은 이제 구속 재판의 경우는 2주 안에 통상적으로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은데 예.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쟁점도 많고 힘들기 때문에 아마 12월 말이나 1월 초 정도에 판결이 선고되지 않을까 지금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그동안의 그러니까 최순실 씨 입장에서 보면 무죄를 계속해서 주장해 왔지만 그런 것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별로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얼마 전에 그 정호성 씨 관련해서 비밀누설죄 같은 경우도 다 유죄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 관련 피고인들이 전부 다 유죄를 지금 선고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도 더 이상은 벗어날 수 없다라는 첫 번째 부담감이 있는 것이고 예. 두 번째는 국정원 특수활동비 관련해서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이 본인이 생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좀 더 세게 간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변호인단이 총사퇴했고요. 재판 보이콧 카드를 꺼내들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40여일 동안 중단이 됐다가 내일부터 다시 재개가 되죠. 그런데 문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출석할까 하는 부분인데요. 일단은 뭐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고 하더군요. 일단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 국선 변호인 그 5명이 그 선임됐습니다. 그래서 그 무려 그 12만 쪽의 그 소송 관련 기록을 이제 숙지하고 그 마지막 단계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변호인 접견을 부탁을 했었죠. 그런데 예. 그것을 이제 거절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봐서는 결국은 처음에 그 박 전 대통령이 얘기했던 이것은 공정치 않은 그 재판이기 때문에 나는 이 재판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는 소위 그 재판 보이콧 자체를 뭐 내일도 여전히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는 것이죠. 뭐 그런 그 측면에서 봤을 때 일단 그 재판부의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당장 걸석 재판을 뭐 시작하기보다는 적어도 2회, 3회 정도 재판을 연기한다든가 나름대로의 뭐 명분 같은 걸 쌓은 상태에서 걸석 재판을 시작을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장의 입장에서는 상당 부분 이제 부담이 있겠죠. 내가 왜 재판장을 하는 이 시기에 재판에 흠집 내기에 그 대상이 되는가에 있어서의 뭐 부담감 같은 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예. 박 전 대통령의 입장 자체는 흠집 내기를 위해서 이것은 공정치 않은 재판이었다고 하는 것을 선명하게 부각하는 것이 차라리 법리적으로 다투는 것보단 이익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판단에서 이와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렇게 재판 출석을 거부하는 거, 보이콧하는 부분에 대한 유불리를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법리적인 측면과 정치적인 측면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걸석 재판에 대한 유불리가.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정치적으로는 이렇게 걸석 재판하는 것이 오히려 본인에게 유리한 것으로 좀 보이고 예. 법리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상당히 불리하죠. 왜냐하면 재판에 성실히 임하지 않는다. 그리고 재판 진행과 관련해서 재판부가 충분히 피고인을 배려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태도를 지금 재판부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어서 예. 사실은 당연히 불리한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뭐 순수하게 법리적으로만 따지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런 식의 재판 태도를 취하는 것이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웅혁 교수님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법리 논쟁에 있어서 사실 특별히 유리할 상황이 없다라고 봤을 때는 방어권 자체를 스스로 그 포기함으로써 예. 기본 그 프레임 자체가 그 정치 보복이라고 하는 걸 선명히 하고 혹시 뭐 필요한 경우 지금 그 보수 야권과의 정치 프레임에 있어서의 일정한 공동 전선을 만든다든가 그래서 문재인 정부와 지금의 아와 피아의 관계를 설정하는데 무엇인가 효과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다만 근데 이것은 지금 다시 불거진 특수활동비라고 하는 이 수사 때문에 그 명분과 동력이 상당히 상실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예. 지금 여러 가지 용처로 봐서는 최종 사용처가 결국은 박 전 대통령이고 이것에 있어서의 수사도 이제 이루어지는 입장에서 지금 재판 거부를 하고 하는 그 명분 자체가 정치적으로 보기에는 상당 부분 건전한 명분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식에서 봤을 때는 정치적인 면에서도 득보다는 뭐 실이 더 강하지 않는가 이런 아쉬움이 있는 상태죠. 예, 그렇게 보시는군요. 다른 주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최근에 북한군 병사의 귀순 사건을 계기로 권역 외상센터의 문제점이 이게 이국정 교수가 제기를 해서 문제가 됐고요.
청와대 홈페이지에 국민청원 서명자가 아주 뭐 쇄도를 하고 있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국민청원이라고 하는 것은 헌법 제26조에 나와 있는 그런 권리이거든요. 그래서 청원법까지 이 헌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만들어져 있는데 지금 뭐 대통령 입장에서는 꼭 20만 명이 30일 이내에 이런 청원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국민적 관심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대답을 하겠다 하라 이런 식으로 지시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예. 여러분 알다시피 건역응급의료센터라고 하는 것은 중증 응급 환자를 중심으로 해서 이분들에 대해서 특별히 그 어떤 실력을 갖추고 있는 외과 의사들이 중심이 되어서 이제 치료를 하는 그런 센터거든요. 근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 외상센터가 잘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외상센터 내에서 벌어지는 수술이라던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망하는 환자들의 수가 10%에서 15%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일본이나 예. 미국이. 그렇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외상센터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고 형식적으로는 마련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제 수술할 수 있는 의사가 없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사망률이 35%가 넘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국종 교수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그 응급의료센터 내의 그 상위 개념으로서 이 건역외상센터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지지를 좀 호소하고 있는 중인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정말 국민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고 좀 제대로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아닌 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 권역외상센터 국민청원 문제에 대해서 2차례나 지금 관계자들에게 지시를 했어요. 네, 그렇죠. 그만큼 이제 그 국민에 대한 관심이 높을 뿐만 아니고 이번에 예. 이제 그 규순 병사의 그 근본적인 해결에 있어서 혁혁한 뭐 공을 세운 이 점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예. 또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이와 같은 그 총상이 왜 성남 국군병원 통합병원에 가지 않고 어떻게 본다면 민간병원에 갈 수밖에 없는 이런 문제가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가장 블루 워커의 입장에서 나도 이 부상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산업 근로자의 가장 큰 안전 받침 같은 거 이런 면에서 상당히 우리나라가 취약하다. 더군다나 이제 그 이국종 의사 자체가 결국은 1년에 4번 정도만에 집을 못 가고 이번에 그 규순 병사에 있어서의 치료에 있어서도 이 치료만 전념한 것이 아니고 헬기를 타고 또 긴급 출동하는 이와 같은 상황.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되는 수가 자체가 상당히 낮기 때문에 이 아주대 병원에서는 이 외상센터 자체를 그야말로 물 먹는 돈 먹는 하마 같은 이와 같은 걸 안 좋은 인식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스스로도 이국종 의사 스스로도 나는 돈을 이렇게 먹는 원흉이다 이렇게 스스로 지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법제도의 그 개선이 필요하고 다른 청원에 비해서는 정부의 일정한 지원이 있게 되면 빨리 해결될 수 있는 여지도 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도 많은 관심을 가지라고 이렇게 촉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권역외상센터의 어떤 그 적자가 나는 그 문제뿐만 아니라 이국종 교수가 또 중요하게 문제 제기를 하는 게 자신도 실명에 가까울 정도로 자신의 건강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경무에 시달리고 있는데 다른 의료진도 지금 마찬가지 사정이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을 지금 요구를 한 거죠. 지금. 예, 지금 의료 수가 관련해서도 지금 문제가 많이 있다. 예. 그리고 특히 예를 들어서 본인이 닥터 헬기를 이용해서 한 1년에 200번 정도 타고서 이제 사람들을 수송하고 다 고친다고 하는데 닥터 헬기를 이용해서 응급 환자들을 수송하는 과정에서 헬기 내에서 만약에 그 응급 환자에 대해서 어떤 치료를 하게 되면 예. 그 치료 비용을 이거 불필요한 의료행위 아니냐라면서 오히려 그 치료 비용을 보전해주지 않는 방식으로 의료 수가 체계가 엉망이다라고 한 얘기까지 했거든요. 예. 게다가 지금 이국종 교수는 사실 왼쪽 눈이 실명이고 오른쪽 눈도 거의 실명 위기에 지금 처해 있어서 본인도 사실은 오늘 내 더 이상 수술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이국종 교수뿐만 아니라 이쪽 센터에서 일하시는 그 의사 선생님들 같은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보상이 없고 아무리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한다 하더라도 정말로 일하기 너무 열악한 환경에 있는데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있는 점 이런 점들이 많이 문제이다. 게다가 예. 젊은 의사들이 사실 편하게 돈 벌 수 있는 구조를 버리고 이런 외과 의사를 지원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매우 힘든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그 국민적으로 혹은 병원에서 보여주는 시선 자체도 따갑기 때문에 많이 힘들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노영희 변호사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라는 기관이 네. 일선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을 청구를 하면 타당성 여부를 따져서 지급할 건 지급하고 또 지급하지 않을 거는 지급하지 않는 역할을 하는데 네. 이게 지금 권역외상센터의 경우에 아주 심각하게 삭감을 했다는 거죠. 그렇죠. 이국종 교수의 주장에 따르면. 주장에 따르면 거의 50% 이상 항상 삭감이 되고 이것의 소명자를 내도 역시 삭감이 됐다. 예. 그래서 가장 그 구조적인 그 문제 자체는 이 닥터 헬기, 그 헬기 안에서 치료한 행위 자체는 아예 그 포함 대상이 안 될 뿐만이 아니고 예. 본인이 생각할 때 이제 응급한 상황에서 예를 들면 그 약을 투여하고 시술
시술을 했을 때 심평원에서 판단해서는 그것까지 굳이 할 필요가 있었느냐 이렇게 그 삭감이 되다 보니까 나는 사람을 살리는 소명의식을 다했지만 실제로 평가받는 것은 반에 안 미치기 때문에 결국 그 아주대 병원의 입장에서는 매년 10억씩 적자를 물게 하는 그 원흉이 된다. 이런 평가를 그 받는 입장에서 본인의 그 자괴감이 이제 느껴지고 또 그 주변에 있어서도 예를 들면 적극적인 지원보다는 조금 그 질시와 시기의 눈초리가 분명히 있을 뿐만이 아니고 또 그 응급 그 헬기로 그 장소에 이렇게 도착을 했을 때 주변에서 예를 들면 야유회를 온 사람들이 그 모래바람으로 김밥에 모래바람을 부르느냐 이런 비난에서부터 소음이 너무 시끄럽다 이런 등등으로 그 봐서는 본인의 생명을 고치기 위한 이런 작업에 있어서 불편한 시선이 너무 부담스럽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경제적인 그 지원 자체가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이것에 있어서의 개선은 꼭 필요하다는 것이 이국정 그 교수의 주장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일단 뭐 복지부가 답을 하기는 했어요. 앞으로 과도한 삭감은 없도록 수가 체계를 좀 개선을 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문제는 중증예상센터에 대한 그 내년도 정부 예산이 오히려 삭감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원래 439억 원 정도를 원래 신청을 했었었는데 예산으로. 그랬었는데 지난해에 100억 원의 예산이 남았는데 왜 이거를 올려주느냐라고 해서 8.9% 즉 40억 원 정도가 삭감이 된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 100억 원이라고 하는 예산이 남게 된 이유가 바로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건강평가 그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평가원에서 사실은 이것 빼고 저것 빼고 모든 것을 전부 다 빼고 있기 때문에 사실 예상 지원이 안 돼서 이루어진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의사 선생님들 입장에서 보자면 우리가 적절한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치료하는 것이 마치 과잉 진료를 하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비춰지고 그래서 오히려 받아놓은 예산까지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그것을 이유로 해서 다시 또 예산을 삭감하는 이런 도미노식의 구조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 이건 도대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걸 조금 이제 뭐 첨언을 하면은 그 100억 원이 이른바 불이용에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예산을 확 줄여버린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 구조를 보면 거기에 일하는 전문의가 없어서 그 인건비가 못 쓰게 된 겁니다. 사람이 없으니까. 그리고 약도 이제 사람이 없으니까 안 쓰게 되죠.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이와 같은 악순환의 구조에 있는 것이 원인인데 이것을 국회에서는 발견을 못하고 더 15%를 더 삭감하자 이런 그 의원들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실제가 어떻게 돌아가는 그 내용을 모르는 채 결국은 이제 삭감에만 의존했기 때문에 결국은 악순환의 구조에 있다. 이 점을 꼭 지적하고 싶은 거죠. 사실은 뭐 이국정 교수의 문제 제기로 이 문제가 이제 공론화가 됐지만 또 이 자리에서 우리 노영희 변호사와 이용혁 교수께서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과도한 그 삭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주셨는데요. 사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도 뭔가 좀 할 말이 있을 겁니다. 사실 이 자리에 지금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한 속사정은 모르겠지만 다음에 기회가 있다면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뭐 이야기도 한번 좀 들어봤으면 하는 심병원 얘기도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얘기죠. 왜냐하면 일반적인 그런 개인 병원이나 뭐 혹은 대형 병원이라 하더라도 불필요한 진료를 해서 결과론적으로는 건강보험 체계를 망가뜨리는 그런 시도가 많이 있거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용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노영희 변호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두 분 감사드립니다.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 집에 침입해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붙잡힌 40대 남성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죠. 또 내일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도 다시 시작됩니다. 자세한 내용 이용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노영희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두 분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서도 얘기를 했는데요. 정유라 씨가 사는 집에 괴한이 침입을 했는데요. 먼저 좀 사건 개요부터 좀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 정유라 씨가 살고 있는 곳이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미상빌딩이라고 하는 곳인데 여기에 그 한 남성이 그 택배 기사를 가장해서 경비원을 흉기로 위협하고 6층에 있는 그 정유라 씨가 살고 있는 거주지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문을 열고 그 나온 그 보모라고 하죠. 아기를 돌봐주는 그 보모를 위협하고 경비원을 묶어서 한쪽에다 이제 제압시켜 놓고 정유라 나와라라고 이제 소리를 지르면서 위층에 그 집이 이제 복층이었는데 그 위층에 있던 정유라 씨가 나왔는데 나오기 전에 이제 원래 같이 있었던 남성분이 있어서 그 남성분이 먼저 와서 이 그 범행을 저지른 사람을 제압하려고 했는데 자기가 가지고 간 칼로 그 남성분의 그 폐 쪽을 찔러가지고 사실은 상처를 입혔고 그 사이에 정유라 씨가 112에 도움을 청해서 경찰이 와서 제압을 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20대 남성이 흉기에 찔렸는데요. 그런데 뭐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하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분이 정유라 씨의 말 관리사더군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상당히 또 이목이 집중되는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 정유라 씨가 현재 그 말을 타고 있지 않은 상황에도 왜 그 말 관리사가 필요한지 이런 좀 의문점이 드는 것이고 틀 자체가 좀 무너진 것은 아닌가 일단 그와 같은 추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무래도 이제 그 다음 달 아니면 조만간 결심 공판을 그 앞두고 더 이상의 무엇인가 뭐 희망이라든가 또는 나름대로의 그 바깥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그 봉쇄됐다라고 하는 뭐 절망감 뭐 여러 가지 등등의 심적인 뭐 붕괴 상태라 상당히 의외의 행동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순실 씨가 이렇게 대성 통곡하면서 이렇게 소동을 부리니까요. 여성 교도관 등의 휠체어에 앉혀서 이게 데리고 나갔는데 그러면서 이제 재판이 잠시 멈췄다가 다시 중단됐죠. 재개가 됐는데 그래도 재판정에는 다시 뭐 돌아오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예, 그 이미 이제 그 교도관이 3명이 휠체어 태워서 내보냈는데 그 옆에 대기하는 장소가 있거든요. 거기에 예. 있으면서 재판정 안으로 들어오지는 않았고요. 결과적으로는 이제 재판부가 일단은 더 이상 재판할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12월 7일 날 다시 재판하는 것으로 하고 예. 대신 14일 날 정도의 결심 공판을 하는 것으로 얘기가 지금 되었다라고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그 피고인이 법정에서 소란을 피우는 것, 특히 본인을 사형시켜 달라라고 주장하거나 발을 구르고 소리를 지르고 몸으로 아예 책상을 부딪히면서 크게 소리내는 이런 행동들은 사실 거의 볼 수 없는 행동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마도 이 최순실 씨가 이런 행동을 한 것은 심리적으로 지금 상당히 좀 충격을 받았거나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본인에게 유죄의 심증이 굳어졌다라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어서 지금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포자기의 심정일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라는 게 이제 두 분의 공통된 분석인데요. 혹시 이게 어느 정도 의도된 계산된 행동일 가능성은 없습니까? 뭐 두 가지 사항을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구속 기한에 있어서 연장이 그대로 됐단 말이죠. 예. 숙방이 안 되고 그것에 있어서 상실감 풀어 예. 어쨌든 이 강도 현장에 함께 그 있었다고 하는 그 사실도 상당 부분 왜 함께 그 있는가 뭐 이런 생각을 하게끔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보호모 말관리사 그러면 이 사람들에 대한 금전적인 지급은 현재 또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냐 뭐 이런 그 의혹을 갖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그 정유라 나와라라고 이제 그 얘기했을 때 이 말관리사가 이제 7층에 내려와서 이 강도 그 용의자와 그 일종의 그 격투를 그 벌였고 이 과정에서 그 폐 부분에 상당 부분 이제 부상을 그 입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정유라 씨가 어제 그 병원에서 계속 그 위급 상황 그 대기실에서 이 말 관리사를 이렇게 걱정하는 이런 그 모습이 그 보여졌던 것 같고요. 어쨌든 예. 지금 경찰의 입장에서는 그 말 관리사, 보호모 등에 대한 그 참고인 조사도 함께 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용의자와 혹시 일정한 관계가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예. 뭐 비면식 관계인지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전반적인 흐름에서는 그 강도의 그 모습이지만 뭐 정말 강도인지 뭐 이런 점이 약간 조금 의혹스러운 점도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궁금한 점이 또 생겼군요. 그런데 범인 40대 이 씨. 결국 뭐 돈 때문에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 이렇게 경찰에서 진술한 모양이죠. 그렇죠. 이제 범행 목적을 확인하기 위해서 물어봤더니 처음에는 정 씨하고 본인이 금전 관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다가 도대체 무슨 금전 관계가 있느냐 이제 그랬더니 결과적으로는 본인이 카드빚이 2,400만 원 정도 있어서 이 돈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유라 씨가 부잣집 딸이니까 집안에 돈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정유라 씨가 사실 이제 어머니로부터 지금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요. 예. 사실은 이제 이 씨라고 하는 사람이 40대 중반인데 직업도 없고 전과도 없는 사람인데 2,400만 원이라고 하는 본인의 카드빚이 있다고 해서 무턱대고 정유라 씨를 찾아가서 이런 식의 범행을 저지른다는 것이 좀 상식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아닌 게 아니라 지금 그 노 변호사께서도 청부나 또 다른 뭐 정치적 목적 등 계획 범죄 가능성 여부도 경찰이 지금 조사를 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렇죠. 왜냐하면 그 외양상의 그 모습을 보면 그 강도 형태를 띠긴 하는데 예. 강도라고 하는 것은 가장 대표적으로 그 철저히 계획을 합니다. 그 계획은 범행에 착수하기 이전의 계획뿐만이 아니고 범행 종료 후에 내가 검거되고 발각되지 않기 위한 사후 계획까지도 함께함이 그 보통인데 이번에 그 범행의 모습을 보면은 그 일주일 정도 이 거리를 상당히 숙지했다. 여기 상당히 계획적인데 이 정유라 씨 6층, 7층에 접근하는 모습을 보면은 경비원을 그 제압을 하고 그러면 경비원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그 정체성이 다 드러난단 말이죠. 그리고 또 그 안에 들어가서 보모도 제압을 이제 하고 그러다 보니까 20분 안에 그 잡혔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범행이 만약에 성공했다. 정유라로부터 일종의 금전을 강취했다고 했을 때 과연 이제 범행의 얼굴, 그다음에 행적, 그다음에 그 중간에 올라갔던 여러 가지 CCTV 이런 것을 다
사실은 이제 그 노출됐을 수도 있었는데 이와 같은 것을 왜 했느냐.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그 어설픈 강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봄직하고 혹시 뭐 다른 혹시 누가 시킨 것은 아니라든가 또는 이와 같은 것을 이슈를 다시 한번 부각시키려고 했던 그 같은 정치적 목적은 또 있었던 것 아닌가 이런 거에 대한 수사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본인이 그 얘기한 것처럼 정말 2,400만 원의 카드 채무 빚이 있는지 이 사람이 그 주거하는 곳이 지금 신림동으로 알려져 있는데 여러 가지 그 통신 내역이라든가 그 금전 내역 등을 조사를 해서 정말 2,400만 원의 빚이 있는가 여부부터 경찰이 지금 조사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뭐 어설퍼 보이는 대목이 없잖아 있기는 있지만 그래도 정유라 씨가 살고 있는 집이라는 걸 특정을 하고 들어간 거죠. 그렇죠. 사전에 이제, 준비를 했다는 거죠. 그 얘기는. 예, 목표가 뚜렷했던 것으로 지금 예. 보이고 특히 이 사람이 칼을 준비해서 가져갔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것은 본인이 나중에 검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거기에서 저항하려는 목적으로 가져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예. 정말 단순한 강도에 불과한 것인지 또 의심스러운 부분이 정말 있고요. 예. 실질적으로 경찰이 와서 제압을 할 때에도 강력히 저항한 흔적이 많이 있어서 그렇게 원래 그렇게까지 그냥 뭐 그 조그마한 돈 때문에 찾아간 사람이라고 하기는 조금 어설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현재 강남 경찰서에서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는데 특수강도 혐의로 지금 신청을 했다라고 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게 강도 상해로까지 이어진 부분이 있어서 영장은 발부될 예정으로 제가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신림동에서 부모와 같이 살고 있는 무직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굳이 정유라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특별하게 어떤 원한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어서 가능성도 배제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예. 얘기되고 있습니다. 경찰의 조사 내용을 좀 더 좀 지켜봐야 정확한 그 범행 동기가 좀 나올 것 같군요. 이런 가운데 엊그제였는데요. 최순실 씨가 재판에서 자신을 사형시키라며 대성 통곡을 했다고요? 네, 그 재판에 뭐 휴정하는 그 시간에 있어서 대성 통곡을 할 뿐만이 아니고 그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치면서 나를 당장 사형시켜달라. 이런 상태에서 살아서는 이제 뭐 하겠느냐 이와 같이 외쳤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성 교도관이 그 휠체어를 이제 준비를 해서 일정 장소를 옮겼는데 큰 틀에서 봐서는 지금까지 여러 가지 정서적인 기본